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33강 우리 192쪽에 222번 할 차례죠. 222번은 그 환매 조건부 채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정해진 가격으로 채권을 다시 매수나 매도할 걸 조건으로 하는 채권 매매 방식의 상품은 무엇인가? 이거는 눈치가 빠른 분은 이미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3번 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4번은 MMF는 머니마켓 펀드고요. 5번에 MBB는 주택저당 채권. 우리 방금 공부한 거죠.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은 중도 해지가 가능한 게 장점이에요. 김형식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개인과 법인에게 해당되는 상품이에요. 시장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상품이에요. 그리고 환매조건부 채권은 배수한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그거 유의하셔야 돼. 그래서 증권회사가 일정 기간 후에 일정 가격으로 고객으로부터 다시 사들이기로 조건이 붙은 채권, 발행기관이 채권 만기일 전에 단기간 자금이 필요한 때 이런 판매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 확인했어요. MMF 머니 마켓 펀드는 투신자의 단기 상품이고 CD와 그 MMDA 이런 것들은 은행 금융 상품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어찌됐든 우리 3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3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3쪽에 223번 넘어갑니다. 다음 법원의 부동산 경매 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 현행 부동산 매각 방법으로는 기일, 입찰, 호가, 경매 방식만 있다. 불완전 명사 만자 붙으면 틀려요. 왜? 기간 입찰 있잖아요. 기간 입찰. 2번 인도 명령 신청은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나도 할 수 있다. 틀렸죠? 6개월 내 하셔야 돼. 지나도 틀렸습니다. 3번 입찰표에 기재한 입찰 가격은 당해 입찰표에서 수정할 수 있다. 틀렸죠? 수정할 수 없어요. 수정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다시 새로운 입찰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3번도 틀렸어요. 4번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통상은 감정인의 평가액이 그대로 최저 매각 가격이 된다. 이건 맞죠. 4번이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어요. 5번 본인이 직접 경매 입찰에 나선다면 신분증과 도장, 최저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준비하면 된다. 맞죠. 입찰 보증금은 자신이 입찰하는 금액의 10%이다. 이건 틀렸죠. 자신이 입찰하는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가 경매, 최저가 즉 경매 시작가의 10%죠. 최저가 경매 시작가의 10%.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4번이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194쪽으로 넘어갑니다. 224번 나와 있어요. 고객의 자산 상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부채 목록. 이거 필요한 정보죠. 고객의 자산 상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예요. 2번 예금 관련 정보 역시 고객의 자산 상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3번 변동 지출과 고정 지출 관련 정보. 이거는 고객의 자산 상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 관련이 없어요. 가계수지 상태표의 정보사항이에요. 정답 3번이죠.
5번 유동성 자산. 고객 자산 상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이어서 225번입니다. 다음은 내담자의 질문에 대한 재무상담자의 반응에 따른 대화에 대해 재무상담자가 가장 적절하게 반응한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담자입니다. 내담자. 상담을 위해서 우리 사무실에 오셨어요. 근데 재무상담자 이분의 재무와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전문가 누구예요? 전문가. 그렇죠. FP 자산관리사. 내담자 질문. 지난주에 주식을 어느 회사 주식을 샀는데 언제 파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지난주에 주식을 얼마 샀는데 무슨 회사 거 이게 언제 파는 것이 좋을까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상담자 FP 자산관리사가 가장 적절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먼저 물어봐야 돼. 대략 언제쯤 매도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에? 아니, 주식을 샀는데 무슨 회사 거 얼마 샀는데 이거 언제 팔아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매도 시점을 언제로 생각합니다. 언제로 생각합니까? 물어야 돼요.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에? 내담자의 표정, 행동, 이거를 관찰해야 돼요. 자, 3년만 하시면 우리 사무실에 문 열고 들어오시면 벌써 다 안 돼. 그래서 내담자의 심정을 파악해야 돼요. 심정. 그래서 이를 내담자에게 확인해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정답 4번으로 보셔야 돼. 자, 이어서 226번입니다. 다음 법원의 부동산 경매 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현행 부동산 매각 방법으로는 기립찰, 호가 경매 방식만 있다. 불완전명사 만을 붙이면 틀린다고 그랬죠? 왜? 기간입찰 방식이 또 있거든요. 2번, 인도 명령 신청은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나도 할 수 있다. 틀렸죠? 6개월 내 하셔야 됩니다. 6개월 내. 3번, 입찰표에 기재한 입찰 가격은 당해 입찰표에서 수정할 수 있다. 틀려요. 당해 입찰표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새롭게 작성하시는 게 맞아요. 4번,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통상은 감정인의 평가액이 그대로 최저 가격이 된다. 최저 매각 가격이 된다. 맞죠? 자, 196쪽의 두 번째 줄입니다. 한 번 지출한 입찰표는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있다. 틀렸죠? 입찰함에 투입함으로써 집행관에게 지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 번 지출한 입찰표는 취소, 변경, 교환할 수 없어요.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4번이었죠? 가장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이어서 196쪽에 227번입니다. 홍길동의 현재 최대 관심사는 2년 후에 입주하게 될 아파트의 잔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관계 있는 것은 이렇게 써놓으세요. 것이다. 가장 관계 있는 것은 관계 있는 것은 요거 보충 써주기 바랍니다. 이게 빠졌어요.
반복적 구매행동 아니죠? 2번 불협화 감소 구매행동이죠? 3번 다양성 추계행동 아니죠? 4번 습관적 구매행동 아니죠? 5번 복잡 구매행동 아니죠? 이거는 불협화 감소 구매행동입니다. 관여도는 높지만 브랜드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므로 불협화 감소 구매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참고안에 보시면 거기 박스 두 번째 줄 소비자 구매행동형, 복잡 구매행동, 불협화 감소 구매행동, 습관화 구매행동, 다양성 추구 구매행동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답 2번으로 하고 197쪽에 228번 넘어갑니다. 고객 세분화의 의, 즉 이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단점을 골라는 얘기죠. 1번 고객의 욕구 및 구매평가 관점에서 고객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이점 장점이죠. 2번 고객 만족 수준의 지표로 사용한다. 이건 이점이 아니죠. 3번 해당 기관 혹은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이건 이점이죠. 장점이죠. 4번 경쟁 우위 고객 계통을 통하여 효율적인 고객 유치 등으로 경쟁력 있는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점 장점이죠. 5번 목표 시장을 뚜렷이 설정할 수 있게 되며 마케팅 활동의 평가, 척도 및 마케팅 계획 작성에 있어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해 준다. 그건 맞죠. 따라서 5번도 이점 장점이고 2번만 이점 장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2번으로 고르셔야 돼. 왜? 고객 만족 수준의 지표는 고객 만족의 전반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또 고객을 세분화하면서 얻는 이점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고객을 세분화하면서 얻는 이점은 1번, 3번, 4번, 5번 등입니다. 2번은 이점이 아니에요.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229번 넘어갑니다. 다음 개인 신용관리에 관련된 내용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분할 상환 방식의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유리하다. 바뀌었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더 유리한 거예요. 틀렸습니다. 2번 일시 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할인법보다 유리하다. 맞죠. 3번 78의 법칙은 78의 법칙은 대출 금액 조기 상환 시 대출 잔액에 대한 금융 비용 산정을 위해 사용된다. 맞죠. 4번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포괄적 신용 계약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맞죠. 5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초기의 부담이 크지만 점점 납입 금액이 적어지고 원금을 일정 금액 계속 갚아 나가게 되어 최종 납입이자가 상환 방식 중 가장 적다는 장점이 있다. 맞죠? 1번만 틀렸어요.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198쪽에 230번 넘어갑니다. 대출금 상환 시 일반적인 이자 상환 방법 또는 이자 계산 방법에 따른 금융비용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나와 있죠?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런 게 있죠? 1번 할인법을 적용할 경우 단리 계산법보다 실질 이자율이 낮다. 틀렸죠. 할인법을 적용할 경우 단리 계산법보다 실질 이자율이 오히려 높아요. 틀렸습니다.
2번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원리금 상환할 경우 약정한 상환길의 절반이 지나도 대출 원금의 50% 이상이 남는다. 이건 맞죠. 3번 분할 상환 방법인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보다 원금 균등 상환법이 채무자에게 더 불리하다. 틀렸죠? 어디가 틀려?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죠. 4번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한다면 일시 상환 방식보다 분할 상환 방식의 경우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한다. 틀렸죠? 더 적은 이자를 지불하죠. 틀렸습니다. 맨 끝에. 5번 원금 균등상환법은 만기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인데 이자는 매달 정기적으로 상환한다. 틀렸죠? 이자를 매달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거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 만기에 이거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에요. 틀렸어요. 주어가. 따라서 5번도 틀렸고 2번만 맞아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99쪽에 231번입니다. 다음 기술 중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에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한 문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우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통화량이 늘어난다. 맞죠?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 통화량이 늘어나요. 두 번째, 금리가 낮아진다. 맞죠? 금리가 낮아집니다. 세 번째,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 맞죠? 정부 지출이 증가되죠. 네 번째, 세율이 인상된다. 이건 틀렸죠. 세율은 오히려 인하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율은 오히려 인하되는 거예요, 여러분. 5번, 가계소득이 증가한다. 이건 맞죠? 5번, 가계소득이 증가가 되죠. 따라서 4번만 틀렸어요. 4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해설 아주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 200쪽으로 넘어갑니다. 200쪽에 보시면 인플레의 원인 네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뭐가 나와 있어요? 초과수요. 초과수요. 그 다음에 2번 뭐가 나왔어요? 비용 상승. 동그라미 3번 기타 이유는 뭐가 있어요? 단순한 수의 이동이나 공급요금의 인상, 또 저생산성, 이런 것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죠. 영향은요. 소득의 재분배 200페이지 중간 부분에 2번 인플레이션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1번 소득의 재분배죠. 부의 재분배죠. 국제수지와 경제성장에 저해가 되는 거죠. 수습책은요. 총 수요 억제 정책을 해야 되고 200페이지 맨 끝에 동그라미 2번 경쟁 촉진 정책 이거 해야 돼. 이게 수습책이에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 소득정책 201쪽에 네 번째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구조정책. 기타 정책으로는 물가 상승의 원인에 따라 환율의 안정, 공급요금의 인상 억제, 국제협력 등의 정책이 있다는 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 지속적으로.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소득 재분배,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돼요. 자,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어서 201쪽에
2번 넘어갑니다. 무역거래에서 상품 수출입 가격면에서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는 이건 뭐예요? 1번 교역 조건이죠. 1번 교역 조건. 1번 교역 조건입니다. 1번 교역 조건. 1번 교역 조건. 자, 1번 교역 조건과 관련해서도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교역 조건 생각해 봅니다. 상품 수출입이 가격상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죠? 가격상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교역 조건이라는 것은 상품 수출입이 가격상 얼마나 유리해졌냐, 불리해졌냐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역 조건의 분류는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가 있죠.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요, 수출입 단가 지수, 수출입 단가 지수, 그리고 수입 단가 지수, 요거 곱하기 100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총상품 교역 조건 지수가 있는데 총상품 교역 조건 지수, 총상품 교역 조건 지수도 있는데 요거는 수출 물량과 수입 물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 교역 조건 지수도 있어요. 소득 교역 조건 지수. 요거는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나타내는 지표죠. 그리고 순상품 교역 조건에 수출 물량 지수를 곱하여 산출하죠. 그래서 요거는 역시 수출 단가 지수, 그리고 수입 단가 지수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히 복습을 하셨어요. 요소, 교역 조건 지수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수출입 가격 비율과 수출입 상품의 생산성 비율을 곱하시면 돼요. 자, 요 두 가지는 파악하시고요. 따라서 232번, 201쪽에 232번은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 넘어가시면 233번. 다음 중 민사, 상사, 법정 이율과 대부업 이자율이 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민사채권은 얼마요? 5%. 상사채권은 얼마요? 6%죠?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대부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등록을 한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의 적용에 따라서 연 49%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채업자들이 600%, 1000%까지 막 받아요. 그는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무효로서 초과된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죠? 정답 3번이에요, 여러분. 정답 3번입니다, 여러분. 자, 234번 넘어갑니다. 정답 4번이죠? 233번은 정답 4번입니다. 민사채권 5%, 상사채권 6%,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39%.
자, 234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임대차 계약 자체가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라 한다. 맞죠? 맞아요. 2번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맞춰 써야 한다. 맞죠? 3번 임대차 계약 및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 첫 경매 기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틀렸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이루어지면 돼요. 4번 배당 요구 중기까지 배당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맞죠? 5번 집주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상환이율은 현행 14%에서 10%까지 낮아진다. 개정에서 낮아지죠? 개정됐죠? 맞아요. 따라 3번만 틀렸어요. 그런데 우리 234번에 정답이 맨 끝에 보니까 1번으로 돼 있죠? 1번에서 3번으로 정답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틀렸어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잊으신 분을 위해서 간단히 203쪽에 가시면 첫 번째 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14년 1월부터 시행한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금액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을 하향했다 하고 개정된 것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우리 간단히 확인해 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주인 아저씨의 주인 아저씨, 주택 소유자. 그런데 멀리 이사를 가면서 이 주택을 세르려고 해요. 다행히 을이라는 사람이 입주하겠다고 괜찮다고 들러보고 계약하재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주인 아저씨 갑과 세입자 을 사이에 하셨어요. 주인 아저씨를 우리 임대인 그라는 거죠. 세입자를 임차인 그라죠. 자, 보증금은 편의상 5천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월세 달세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계약 기간 2년 동안 독채로 거주하기로 합의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월 달에 임차인들이 입주와 주민등록 그리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와 똑같은 얘기에 확정일자를 갖췄어요. 그럼 이것이 이길 0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일자 같이 하면 덩달아 이길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언제 8월 달에 근저당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1억을 빌려줬어요. 이 부동산이 시가 3, 4억대 돼요. 그럼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변제기 이행기가 더라도 원금도 이자도 안 갚으니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저당권이나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신청했어요. 왜? 계속 원금 1억과 이자를 안 갚으니까. 경매를 신청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 거죠.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할 등기소에 공문을 보내서 촉탁 부탁을 해서 경매 신청 기입 등기하라는 거죠.
경매 신청 기입 등기하라는 거예요. 경매 신청 기입 등기는 법원에서 등기소로 공문을 보내 촉탁하는 거죠. 그럼 이 부동산 등기부 을구에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인 아저씨 갑의 명의로 돼 있었는데 법원에서 등기소로 공문을 보내서 등기소에서 촉탁을 받아서 3번에다가 경매 신청이라고 써주는 거, 이게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등기의 목적 밑에 접수를 접수번호 원인 몇 년 몇 월 며칠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써요. 그리고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있으므로 채권자병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기관의 날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압류의 효력이 생겨요. 따라서 경매 신청 기입 등기하면 압류 효력이 생기면서 과실에 대해서도 수취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만 하시면 돼요. 뭐를요? 요거.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란 거. 요때까지 하면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권자가 있다. 그러면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행사해야 돼요. 점유해야 돼요. 그래야 이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경락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후 접수일 접수번호 날짜 나오는데 그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경락인에게. 또 경매 신청 기입 등기하게 되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는데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후에 압류력이 생기면서 과실수취권이 있다. 요 세 가지는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매 신청 기입 등기. 그래서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만 하면 되므로 234번은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정답입니다. 경매 기일까지가 아니라 경매 신청 기입 등기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까지 하시면 돼. 그래서 정답 3번이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3페이지 상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203페이지 확인해 보시고요. 33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235번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 34강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